레벨 1을 통과를 하셨을 거니까 레벨 2를 들으시는 걸 거고, 일단 뭐 잡소리 다 빼고 바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아마 레벨 1에서는 제 강의를 아마 거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 스타일이 어떤지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벨 1 때도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 교재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레벨 2는 더해요. 예제가 별로 없어요. 말로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했던 것처럼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거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필기를 좀 하시던가, 아니면은 우리 중간에 브레이크 하기 전에 칠판 안 지우잖아요. 그때 찍으시던가, 그 패턴은 똑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3시간 지금 30분 강의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라서 중간에 2번을 짧게 쉴게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하고 좀 쉬고 1시간 하고 좀 쉬고, 그렇게 제가 시간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레벨 2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레벨 1하고 좀 달라요. 이 레벨 1에서 우리 파이낸셜 리포팅 분석을 여러분들 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레벨 1에서 여러분들 과목이 공부 양이 제일 많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뭐예요? 이 FRA일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회계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회계사들도 이 시험 많이 치니까 그런 친구들이야 뭐 어차피 회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경영학과를 나와도 회계를 잘 들으시지 않았던 분들은 이 레벨 1 수업을 들으면 토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PP다. 그럼 PP 관련된 LOS도 되게 내용이 많아서 이게 공부하면 잊어먹고 뭐 그런 느낌? 근데 시험을 쳐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의 뎁스는 어떤 느낌이던가요? 그렇게 깊진 않죠. 이렇게 말하면 나 욕 들어 먹을라나? 시험을 떨어지신 분들은 혹시 또 화낼지 모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어떤 그 difficulty의 레이팅을 본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레벨 1 시험이. 근데 레벨 2는 조금 달라요. 어프로치가. 탑이 확 줄어요. 대신에 뎁스가 쫙 들어가요. 그래서 레벨 2는 레벨 1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범위가 좁아지니까 이해가 되고 나면 훨씬 더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뷰 수업을 하면 레벨 1은 솔직히 3시간씩 3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레벨 2는 3시간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 정도 느낌? 그러니까 공부량이 훨씬 더 컴팩한 거죠. 단언컨대 A4 용지로 좀 빡빡하게 쓰는 여러분들 그런 정리라면 단언컨대 앞뒤로 3장 정도? 그 정도면 내용 정리는 끝나요. 반대로 말하면 레벨 1은 내용을 많이 정리해야 되는데 레벨 2는 내용은 컴팩한 대신에 그 내용 갖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깊게 나오니까. 레벨 1은 왜 단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레벨 2는 세트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나온다고. 그 문제만 한 2장, 두 페이지 반 나와요. 그럼 그 문제를 읽고 그 밑에 문제가 한 6, 7개가 나온다고. 그럼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2는 조금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레벨 1보다. 그래서 레벨 2는 정규 수업 때는 여러분들 저희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요. 그 스웨이즈 1, 레벨 1에서는 제가 스웨이즈 문제도 안 풀어주는데 본문에 있는 것만 좀 풀지. 근데 레벨 2는 스웨이즈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 갖고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책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커리큘럼북 있죠? 두꺼운 거 받은 거? 뎁스가 깊다고 하니까 그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 무모한 놈들 짓을 하는데 본문 내용은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 본문 내용에서 필요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빠지는 것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대신에 그 책은 뭘 활용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 뒤에 그 챕터 끝날 때마다 뒤에 문제가 set problem이 한 3개, 많으면 4개까지 있는데 그럼 거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된다고. 거기 있는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내용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 정도는 정규 수업 때 같이 풀어나가셔야 돼. 그리고 시험치기 막판에 여러분들 다다랐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코스피에서 나눠주는 여러 가지 또 우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리뷰 때 또 수업하는 교재들 거기 있는 문제 좀 풀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레벨 2의 이제 테마가 이제 어떤 테마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릴게요. 레벨 2 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CFA 강의를 한 1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레벨 2 뭐 나와요? 라고 하면 레벨 2는 탑픽을 내가 딱 찍어요.
보통 몇 문제 나오냐면 보통 2문제는 기본이고 조금 많이 나오면 3개 나와요. 이 FRA 시험이. 그럼 2개는 베이직이고 하나가 더 붙거나 안 붙거나. 작년도에는 3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전엔 2개 나왔고. 자, 그럼 2개 내지 3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레벨 2에서 배우는 탑픽이 몇 개의 탑픽을 배우냐면 5개의 탑픽을 배워요. 그러니까 5개의 탑픽 중에서 2개 내지 3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테마가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 5개 테마가 로테이션으로 2-3개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2개는 나오는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연결, 그 다음에 여러분 퇴지 연금 회계 처리, 요 2개는 깔고 시작해요. 그럼 그 2개는 일단 기본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을 때 나머지 3개에서 뭐가 붙을 거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들으면서 그래? 그럼 5개 중에 2개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 2개를 공부한다고 해서 2개를 맞추질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 2는 우리 소위 말하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나올지 다 알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당황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레벨 2는 그냥 이게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게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지금 제가 백해서 돌이켜보면 한 번도 레벨 2는 예상치 못했던 테마가 나왔다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거죠. 다만 예상치 못했던 테마가 나왔다라고 몇 년 전에 한번 그 피드백이 나왔던 적은 어떤 거냐면 2개는 당연히 나왔었고 셋 중에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탑픽이 하나 있었다고요. 거진 안 나오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테마, 그게 하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머지 3개 테마 중에서도 이 3개 중에 요거는 너무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잘 안 나오니까 그 나머지 2개를 준비했는데 보통 준비 안 했던 나머지 탑픽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많이 안 나왔던 테마인데 라고 당황했었던 정도가 좀 예측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도 2개는 항상 똑같이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썩 이제 뭐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패턴도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해요. 루틴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이해만 잘 되면은 레벨 2는 오히려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레벨 2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탑픽이 몇 개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5개 탑픽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 강의를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체 연수원가도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강의보다 화상이 쫙 들어오고 요즘 TV 프로그램도 왜 가수가 노래 부르면 쭉 영상 나온 다음에 거기서 막 다 보고 하잖아요.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나중 되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보고 강의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뭐 무인도에 사람 본 것처럼 너무 반가운 거죠. 여러분들 앞에도 강의하기 진짜 간만이라서 되게 뭐라고 하나 좀 뭐라고 하나 어쨌든 설레기도 하고 간만에 자, 강의를 20년 가까이 했는데도 이렇게 간만에 강의하면 좀 어색해요. 자, 어쨌든 레벨 2 테마가 5개의 테마가 있는데 일단 무슨 테마를 우리가 공부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테마가 여러분들 뭘 배울 거냐면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배워요. 참고로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 레벨 1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레벨 2에 그대로 나오면서 탑픽은 비슷한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이런 탑픽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FRA는 레벨 1에서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테마예요.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배웠던 걸 난 기억을 하나도 못해 라고 해도 공교롭게 레벨 2는 또 쫓아가져요. 레벨 1이랑은 좀 끊기는 느낌? 조금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다시 레벨 2 설명 드리니까 레벨 1 나 잊어먹었는데 어떡하지? 그때 내가 정리했던 거 다시 읽어봐야 되나? 일단 정리된 것도 없죠 지금. 그래서 레벨 1을 좀 잊어먹어도 레벨 2를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배워보자라고 해도 쫓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건 기억나야 되죠. 재무제 표가보다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돌아간다. 제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역학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갔던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는 뭘 배우는 거냐? 우리 레벨 1에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BS를 딱 떠올리면은 여러분들 내가 자산 쪽에 항상 제가 비유했던 이 대동맥 줄기 라인이 있다라는 거. 그 대동맥 줄기 라인이 알다시피 우리 PP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블이 있고, 그 다음 그게 마지막으로 캐시로 가는 거다. 캐시가 다시 PP의 신성장 동력에 리인베스트가 되고,
그 심장이 다시 뛰어서 캐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기업이 오퍼레이팅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뭘 배웠냐면 PP를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도 많이 배웠었고, 그 다음에 리시버블 쪽은 수인식 쪽에 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캐시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배웠었고, 그렇게 우리가 쭉 배웠던 건데, 조금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빠진 내용 중에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실무적으로 분석해서. 그런데 우리가 빠진 내용 중에 자산 쪽에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캐시를 들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 자, 재투자를 했습니다. 재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재투자를 하고 나도 현금이 남아요. 그럼 그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가입한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운 적이 레벨 1에서는 살짝 배우고 넘어가요. 살짝 배운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held for trading, available for sale security, 그 다음에 held to maturity 이렇게 구분해서 fair value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amortization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net income에 태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OCI에 반영해서 AOCI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 정도까지 배웠던 게 여러분들 레벨 1인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배우는 게 레벨 2의 첫 번째 테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벨 1에서 살짝 스치고 지나갔던 그 테마는 내가 그 회사를 뭔가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거나 그런 목적으로 투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여유자금이 있어서 일시 운영자금 목적으로 투자한 거라고요. 요즘 한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나마 돈을 좀 벌었던 기업들이 그 돈을 금리가 하도 낮으니까 그걸 어디다 투자한 거죠?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그 라임, 옵티머스 요게 투자를 한 거죠. 제가 감사한 회사도 한 3군데가 물렸어요. 반기 때 검토를 하러 갔더니 갑자기 나한테 CFO가 다가와서 회계사님 옵티머스.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옵티머스에서 트랜스포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옵티머스 얘기하려고 뭐 트랜스포머 좋아하세요 했더니 아니요. 옵티머스 물렸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했더니 60억이 물렸다는 거야. 아휴. 근데 그게 이제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혹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운용사 다니신 분들이야 구조는 잘 알겠지만은 옵티머스는 완전히 사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무슨 채권을 팔겠다고 한 거냐면 공공기관 채권, 그러니까 공공기관한테 뭔가 내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기관한테 받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공공기관 채권이니까 얼마나 세이프하겠어요. 디폴트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가 받을 줄 채무가 있는 건데 그 채무를 금융상품화해서 지금 유동화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양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공공기관들이 그런 채권 채무 양도가 쉽지가 않아요. 사전 승인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수천억 수조가 형성됐다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상품이었다고. 근데 그랬죠. 아니 그럼 상품 가입할 때 저한테 한번 여쭤는 보시죠 했더니 공공기관 채권이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근데 그 채권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드가 아니고 리시버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리시버블은 양수 양도가 될 때 승인 절차에 법적 절차가 다 들어가야 되는 공공기관들은 되게 보수적인 조직이라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몇 조가 막 나왔다 상품에 좀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 바닥을 아는 사람 같았으면 이상하다. 그런 채권이 가능하나? 한번 쳐다봤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채권 말하면 리시버블인지 본드 인베스트먼트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도 잘 못한다고요. 그냥 채권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이제 망조는 시작된 거죠. 그 이제 다 말린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때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판매사가 어디였냐면 NH하고 이제 한투였거든요. 근데 한투는 판 양이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니까 한투는 빨리 뭐라고 했냐면 환매해 주겠다. 하고 70% 환매를 딱 어나운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NH가 지네들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우리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NH는 지금 우물쭈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배웠다시피 인베스트먼트 투자한 사람들 이거 임페어먼트 이슈가 생긴 거예요. 얼마를 장비 임페어먼트 로스를 반영할 거냐. 우리 회계사 입장에서는. 근데 반기 때 보니까 그 옵티머스 라임 투자했던 회사들 쭉 검색해 보니까 가지각색이더라고. 어떤 회사들은 100% 다 임페어먼트. 어떤 회사는 한투가 70% 환매해준다고 했으니까 70% 정도로 나중에 NH도 매수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30%만 임페어먼트를 인식한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주석에만 썼어요. 지금 이런 게 물렸는데 어떻게 될지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즉시 내가 로스를 반영하겠다. 뭐 극단적인들 금감원에서 야 100% 다 보존해줘. 뭐 이렇게 하고 법원에서 막 집행 들어가 해버리면은 또 100%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다.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 금액이 합리적인 추정이 돼야 되는데 추정이 안 되는 거니까 반영하지 않고 대신 주석에다가 워닝 사인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회사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석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기업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현금을 운용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운용하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 배우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잠시 이런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내가 뭐 하는 경우도 있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예 M&A로 우리가 머저리티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셋으로 나눠요. 셋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인베스트먼트인데 그냥 금융자산에 투자했다라고 해서 financial asset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영역. 요게 레벨 1에서 배웠던 영역이죠. 다른 말로 이 영역은 뭐라고 하냐면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다 라는 말을 써요.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뭔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동적인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로 들어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주식이든 회사채든 간에 이게 1번이 그 영역이고요. 아니야. 나는 저 회사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뭔가 그 회사하고 같이 한번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가져보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말할까요? Investment in Associate란 말을 써요. 자, Associate가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재무제표 보시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이게 관계회사예요. 알죠? 관계회사를 영어로 Associate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알고 계세요? 관계회사 주식이죠. 관계회사 주식은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 말하는 거냐면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significant influence를 미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이니까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지배하는 건 아닌데 내가 약간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그 회사가 만약에 100% 지분이 있는데 거기에 머저리티가 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한 60% 지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분을 한 25% 들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여러분들 주주총회 같은 거 할 때 얘가 60% 가지고 있지만 내가 25를 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5는 여러분들 분산돼 있다 볼게요. 그러면 내 한 명의 투표에 비토가 행사되면 과반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큰 이슈 됐던 것 중에 청와대 민원까지 올라갔던 대표적인 기업의 여러분들 주총사항 중에 하나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케이스가 청와대 민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물적 분할 반대입니다. 인적 분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총이 보니까 뭐 80% 통과해서 통과됐다고 어제 나오더만요. 혹시 여러분들 LG화학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슈는 아시죠?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내가 항상 말하잖아. 파이낸셜 마켓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쫓아가셔야 배운 지식도 응용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인사이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인적 분할은 어떤 것이고, 우리 CFA 시험에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과거에는 M&A가 있었어요, 회계에. 근데 이게 빠지면서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M&A,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분할 합병, 삼각 합병, 역삼각 합병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은 되게 재미있거든요. M&A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기업들이 구조를 짜는지. 그럼 여러 번 막 신문에 회자가 됐지만 일단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되면 LG화학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냐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회계를 배웠다면 내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가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게 이 회사 BSIS 캐시플로에 어떤 이펙트 했을까요? 머릿속에 딱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그림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분석이 되고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거지. 그림도 못 그리면서 뭔가를 분석하겠다? 되게 어폐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했을 때 머릿속에 그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뀔까? 그려지세요? 이게 그려져야 된다고. 아, 인적 분할 되면 이렇게 바뀌겠구나. 물적 분할 되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리고 왜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택했을까? 근데 왜 소외주주들은 물적 분할을 반대할까? 그런데 기관들이나 여러분들보다 지금 증권가에서는笼統으로는 호재다. 이런 말도 써요. 그리고 LG화학은 내부적으로 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방침을 택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은데? 나만 궁금하나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뭐 유튜브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올리는 걸 내가 좀 봐요. 저도 시간 될 때 뭐 화장실에 가서 심심하면 그렇게 유튜브를 봐요. 전 딴 건 안 보는데 그런 것들은 검색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핵심 포인트를 언급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저의 어떤 자만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건 아닐 것 같은데 LG화학이 물적 분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왜 했을까에 대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언급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 나중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택했을까의 문제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소스가 생겨요. 그런 소스들을 자꾸 봐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놔야 학습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다른 회사 리소스가 많이 있으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구조조정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금 조달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지. 그런 어떤 과거의 히스토리컬 레코드에 대한 서베이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거는 신내림 받은 거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제 경험상 그런 경우는 생기지가 않아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관심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자, 본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여러분 처음에 누가 빅토를 던진다고 신문에 나서서 3일 전에 국민연금 쪽에서 나 미안하지만 동의 못한다. 응? 많은 소액주주가 반대하고 있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빅토를 던진다고 그랬어요. 자, 국민연금의 LG화학의 여러분들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연금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LG화학에서 긴장한다. 이런 말이 신문에 떴다고요. 바로 그런 케이스가 국민연금이 딱 뭐죠? 영향력 정도는 행사하는 거죠. 내가 빅토를 던지는 순간 뭐예요? 딱 그쪽에서 당신 반대할 거야? 긴장해야 되겠는데?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량화가 되는 거예요? 계량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량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몇 프로 정도 사이면은 보통 significant influence라고 보냐면 20%하고 50% 사이예요.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자, 이건 시험 목적이에요. 시험 목적상 아무런 말이 없는데 지분율이 20%에서 50% 사이 났다. 그러면 요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20%에서 한 50% 사이는 관계사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 이상, 50% 이하. 그죠? 그렇게 되면 significant influence로 본다는 것은 하나의 예지 착각하시면 안 돼. 연금이 LG화학 20% 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들고 있는데 10%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움찔했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10% 들고 있어도 다른 회사, 다른 사람 주주가 지분율이 엄청 희석돼 있고 얘들이 주총에 거의 참석 안 하고 주총에 참석하면 나하고 몇 명밖에 참석 안 한다고 한다면 나는 10% 들고 있어도 significant influence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다. 다만 시험 목적상은 아무런 말이 없이 지분을 나왔을 때는 요 계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요 영역이구나, 요 영역이구나, 좀 이따 언급하게 될 요 영역이구나 판단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예 내가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완전히 통제한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investment in subsidiary라고 해요. 이거는 자회사가 되는 거죠. 종속회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관계회사라고 하고요. 이걸 종속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투자에 따라 말을 쓰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상장기업들, 나중에 우리 수업 이제 테마 끝날 때마다 우리 레벨 2도 다트에 가서 일부 이제 큰 기업들 한번 볼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은 금융자산, 그 다음에 관계회사 주식, 종속회사 주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통제한다, 그 회사를 지배한다라고 하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럼 뭐 하셔야 돼? 그 회사를 나랑 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죠. 대신에 여기 아까 빠뜨렸네. 자, 여기 관계회사로 분류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회계 처리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까 요 1번 영역이랑 달라요. 얘는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얘는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들 대부분 무슨 평가를 하죠? 우리 배웠지만 주식이나 회사채 투자하면 웬만하면 다 무슨 평가예요? 공정가치 평가하죠. 그럼 보온들은 일단 머릿속에 일단 지우고 주식으로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본다면 내가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파이낸셜 에셋 영역에 들어갔다. 그럼 일단 원칙은 무조건 페어 밸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 페어 밸류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슨 평가하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페어 밸류 평가는 아니란 소리예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은 캐테고리 몇 개? 셋으로 나눠지는 거죠. 요 세 가지를 배우는 게 우리 첫 번째 챕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아마도 이 컨솔리데이션 영역은 지분율이 몇 프로 넘어갈 때 컨솔리데이션 하겠어요? 50% 플러스 한 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50% 이상이다가 아니고 얘는 초과가 되죠. 지분율이. 그러면 연결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50%가 안 돼도 뭘 할 수는 있어요? 지배력이 있다 판단하면 연결할 수 있어요.
50%가 안 돼도 내가 이 회사 지배한다 판단하면 그러면 종속회사로 간주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SK라고 하는 염도 홀딩 컴퍼니가 있어요. 자, SK 홀딩 컴퍼니 아래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일단 메이저가 SK의 가장 메이저는 어디예요?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관련 계열사들. 그 이노베이션 밑쪽으로 또 뭐 석유, 화학, 윤활유 막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 SK 텔레콤. 그 텔레콤 아래에 어디 있는 거죠?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를 한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누가 있는 거죠? 맨 위에 SK 주 홀딩스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있는 거고. 그렇게 지배 구조되어 있는 게 SK인데 주 SK가 SK텔레콤이나 SK이노베이션 지분을 들고 있는 지분율이 30%대예요. 통상 우리 지주회사들이 밑에 상장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지분율 보시면 공교롭게도 30%대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주회사법이 밑에 자회사 지분을 몇 프로 이상 가지고 있어야 지주회사법에 성립이 되는 거냐면 상장회사는 20% 이상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상장은 40% 이상 들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되려고 하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10%씩 업하겠대. 그러면 상장기업은 30% 이상 지분 들고 있어야 되고 비상장은 50% 이상 지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라는 법이 있다 보니까 지배구조를 짤 때 보통 홀딩 컴퍼니 보시면 밑에 상장기업들이 보통 지분율이 그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봐요. 주 SK가 SK텔레콤이나 이노베이션 지분 들고 있는 게 30%대라고. 그럼 이게 뭐로 분류할 거냐는 거지. SK 입장에서 SK텔레콤이나 SK이노베이션을 관계로 볼까? 종소로 볼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만약 주 SK 입장에서 SK텔레콤을 영향력만 행사하는 회사야 라고 본다면 지분법을 썼을 것이고 아니야, 너는 내가 지배하는 회사야 라고 봤다면 연결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뒤에 주석 가서 보니까 SK는 SK텔레콤이나 이노베이션을 요거로 봐요. 지배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분이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예요. 저게 절대적인 뭐다?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비슷한 지분 가지고 있지만 또 홀딩 컴퍼니 큰 데 중에 주 LG. 자, 주 LG랑 홀딩 컴퍼니 밑에 자회사가 어디냐? LG전자, LG화학 다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분율이 몇 프로냐? 30%대예요. 지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주 LG는 LG전자나 LG화학을 이거로 보고 있어요. 영향력만 행사하는 거지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계량적인 지표라더라도 관계회사냐 종속회사의 판단은 굉장히 다른 고려 요인이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여러분들 지배구조가 얼마나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여러분들 지배구조 가지고 있는 주들이 주총에 얼마나 참석을 하는지, 얼마나 방어권이 있고 뭐 참석하는 주총의 참석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지 몇 프로면 몇 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관계회사, 종속회사 판단이었으면 지금 무슨 사단이 발생하지 않아요? 삼바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삼성 바이오로지스 분식이 바로 뭐냐면 종속회사, 관계회사 판단을 임의로 바꿨다는 게 분식의 포인트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이 관계와 종속의 판단이 바뀌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면 이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단 IFRS나 미국 갭은 종속기업 관계에서 판단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라 보면 관계로 가는 거고 우리가 지배한다 판단하면 그러면 종소로 보는 건데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은 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좀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그럼 나는 관계로 보겠습니다. 그럼 관계로 봐. SK, LG가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 똑같은 30을 들고 있지만 한 놈은 관계, 한 놈은 종속 분류를 한다고 해서 그 두 기업을 누가 분식했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라는 것 자체가 선택의 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에서 무슨 회계 처리 썼는지를 우리는 알고 만약 비슷한 상황인데 이쪽은 관계로 보고 이쪽은 종속 봤다면 내가 분석을 할 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만약 종소로 봤다 그럼 너도 종소로 봤다면 매출액이 얼마나 바뀌냐? 이게 얼마나 바뀌지? 이런 것들. 또는 이쪽이 관계로 봤으면 너도 관계로 보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럼 너는 관계로 본다면 매출이 얼마가 주고 이건 얼마가 바뀌니? 이런 분석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걸 물어보는 게 이 첫 번째 챕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가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 테마 갈게요. 레벨 2의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은 이제 인플로이 베네핏과 관련된 건데 직원들한테 베네핏 주는 건데 특히 이제 포스트 인플로이먼트 베네핏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포스트 인플로이먼트죠. 포스트 인플로이먼트 베네핏. 여러분, 인플로이 베네핏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직원들이 회사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베네핏. 가장 대표적인 게 급여나 상여겠죠. 자, 급여 상여 말고 받는 게 뭐가 있어요? 머리 떠오르는 게? 머리 떠오르는 게 없어요? 복리후생이 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구나. 급여 상여 말고 보통 받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퇴직금이죠. 퇴직금. 그 퇴직금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스탁 옵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요 2번이 급여나 상여 회계 처리 배우는 건 아니고
퇴직금하고 스탁 옵션 회계 처리 배우는 건데 그 중에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퇴직금이요. 포스트 임플로이먼트 베네핏. 내가 뭐다? 임플로이먼트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베네핏. 대표적인 게 퇴직연금이죠. 그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배우는 게 이 테마 2번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뭐 DB형 또는 DC형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DB형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D3를 가입한 분도 계시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미리 말하자면 확정기여형은 이슈가 크게 없어요. 근데 확정급여형 가게 되면 DB형 가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DB로 가입했을 때 이 DB 타입의 퇴직연금 회계 처리가 되게 복잡한데 그 내용 배우는 게 두 번째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부연 설명할 거 없고 이건 굉장히 회계적인 테크닉이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테마. 저는 세 번째 테마는 1번 테마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도의 테마로 있지만 뭐냐.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들 지배력을 행사하는 종속기업이 국내에도 많이 있겠어요? 해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이나 LG나 여러분들 SK나 이런 기업들 재무제표 보시면은 종속회사가 국내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해외에 많이 있죠. 해외 생산법인, 그 다음에 판매법인이 쫙 깔려 있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해외에 있는 종속회사입니다. 뭐 하셔야 돼? 연결을 해야 돼. 연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속회사는 각 나라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화폐로 뭘 만들었을 거다? 파이낸셜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럼 그 나라 화폐로 만들어진 것을 본사 한국에서 뭐 해야 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화폐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작업이 필요해요? foreign currency를 translation 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또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테마는 뭐냐면 multinational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해외에 지사가 있을 때, 그 해외 지사가 있을 때 이걸 만약에 연결한다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 거냐. 이런 테마를 배우는 게 3번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조금 연관되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3번. 아까 제가 매번 꼭 나오는 테마가 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두 개의 테마는 꼭 나와야 하는 테마가 1번 테마하고 2번 테마예요. 이 두 개의 테마는 여러분들 거의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거의 매년. 이건 진짜 엄청난 어떤 이벤트, 외부의 어떤 이벤트가 없고서는 1번, 2번은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3번, 4번, 5번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자, 3번은 그 테마고요. 자, 4번 테마는 원래 우리 레벨 2가 4개의 테마였어요, 실제. 공부해야 될 테마가. 그러다가 하나 토픽이 더 들어간 게 재작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재작년도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 LOS가 새로 뭔가 테마가 하나 들어가면 그 해년도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작년에 들어갔구나, 새로운 테마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정확하게 말하면 19년도 거니까, 어쨌든, 작년에 새로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시험이 안 나오더라고. 그럼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레벨 2 시험을 쳤나요? 연기됐나요? 내가 잘 몰라서. 연기됐나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럼 다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테마가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 다루었던 여러분들 기업들의 유형이 대부분 다 어떤 섹터 쪽의 회사를 우리가 가정해서 분석을 배운 거냐면 제조 또는 도소매업 이런 데를 가정해서 배웠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더스트리 섹터를 보게 되면 어디도 꽤 많죠. 금융기관이요. 은행, 증권, 보험 이쪽은 건드린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쪽 회사 파이낸셜을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파이낸셜 딱 그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그 회사 FS 딱 보시면은 멘붕이 와요. 재무제표가 너무 낯설 겁니다. 용어 자체가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그 업종들의 특징이 뭐죠? 레귤레이션 사업이에요. 레귤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은 여러분들 재무 건전성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보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다 감독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바젤 3 해가지고 여러분들 BISP를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럼 신문 나갔을 때 금융기관 분석을 할 수 있는 엑스퍼트가 실제 저도 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고기를 전공을 하고 고기만 전문으로 분석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전문가가 생각보다 거진 없더라고. 제가 우리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얘기한다면 NH가 지금 우투금융을 먹었잖아요. 우리투자증권을 이제 NH가 인수를 한 건데 그때 이제 M&A 할 때 저도 3대적 매수자 중에 한쪽에서 매수 자문을 했던 놈들 회계법인 회계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중에서도 금융기관 쪽을 해본 사람이 나 말고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딜 사이즈가 1조 3천억이었단 말이죠. 그 3명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한 2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좀 활용하려고 그 증권가에서 솔직히 이제 증권회사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말에만 좀 나와서
알바를 좀 뛰어라. 밤이나 아니면 주말에 왔을 때. 나쁘지 않잖아요. 와가지고 실사할 때 데이터는 이미 다 들어와 있으니까 보고 분석하고 자기가 의견 주고 하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싸게 주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2, 3주 실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한 돈 2천 드리겠다 그러면은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하겠다고 했는데 없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손에 꼽는 사람 몇 명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미 증권에서 워낙 바쁜 사람들이니까 뭐다 움직일 수가 없고 시장에 뭐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금융기관 분석의 전문가들이 손에 꼽는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만큼 이제 뭐죠? 요게 엑스포트가 되게 부족하다는 걸 저도 되게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뭐가 들어갔죠? 금융기관 분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금융기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었던 가장 결정적 배경은 뭘 거냐라고 제가 돌이켜본다면은 물론 갭은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 말님들 우리 경제 위기 왔던 게 무슨 위기예요? 금융위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30년을 여러분들 돌이켜봤을 때 10년마다 지금 이게 이벤트가 터지고 있는데 과거 90년도 후반에는 여러분들 약간 이건 외환위기였죠. 이 포린 커런시의 환율 때문에 동남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미국 애들이 자금이 확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환율이 확 막 움직이면서 이게 막 파기효과가 생겼던 건데 거기는 약간 국지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아시아 쪽에 이펙트가 컸었지 유럽이나 미국은 큰 이펙트 없었죠. 근데 2000년 후반은 또 무슨 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왔죠. 거기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어요. 부동산이 맞물렸지만 실제 부동산 위기라고 하지만 부동산 위기가 아니고 부동산에 맞물려 있는 파생상품, 금융상품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싹 망가지면서 세계 5대 IB 기업 중에 3군데가 다 망가지고 했던 그 위기. 금융기관이 위기였다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뭐죠? 독특하게 코로나 위기가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가 터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융기관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CFA 시험에도 최소한 CFA라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보는 기본적인 베이직 날레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뭐가 들어갔냐면 Financial Institute 쪽 요거에 대한 분석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증권사 쪽은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LOS에서 가장 메인이 뱅크예요. 뱅크. 이 뱅크 쪽이 여러분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 컴퍼니, 보험사. 요 두 군데를 지금 메인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뱅크 쪽이 나오겠죠. 그 뱅크가 한번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인슈런스 컴퍼니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뱅크 쪽이 포커스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레벨 2 다음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쨌든 뱅크하고 인슈런스 이 두 개의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배우는 게 4번 테마라 보시면 돼요.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들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크게 그래서 BIS 비율이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은행들은 캐물 분석이라고 하는데 뭔가 바라봐야 될 지표 여러분들 뭐다 지표 몇 개가 있어요. 그 지표에 대한 의미가 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4번 테마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테마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리포팅 퀄리티에 대한 평가예요. 솔직히 저는 5번 테마가, CFA 시험에서 맞는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데, 이 테마는 여러분들 보통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할 때 좀 필요한 테마 같아요. 여러분, 이 5번 테마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분석에 대한 모든 논의를 할 때 기본 전제는 뭐냐면 재무제표가 맞다는 전제예요. 맞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뭔가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건데 이미 앞단부터 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재무제표가 잘못돼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걸 갖고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이런 표현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요.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가 분석하는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갖고 분석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CPA들이 중간에 와서 오디팅을 해서 한번 인포메이션 리스크를 한번 걸러는 내지만 그래도 CFA들도 보고 뭔가 이런 징후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재무제표를 머니플레이션 하는지 그리고 머니플레이션 했다는 거에 대한 징후는 어떤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5번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5번 테마는 여러분 딱 들어봐도 뭔가 숫자로 나오는 개념이겠어요? 100% 야불이겠어요? 이 100% 야불이죠. 그래서 이 공부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토픽 강의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5번 테마 갖고 제가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도 할 정도의 테마가 거기 한 15페이지로 압축이 돼 있어요. 그 한 줄 한 줄을 설명하는데도 예를 막 여러 개를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좀 싫은 테마.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가장 비유가 맞을 거냐면 ethic 배우는 느낌 오죠?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살자, 착하게 살자, 나쁜 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게 들으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뭐 내용이 막 방대한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이 5분 테마는 조금 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불편하다는 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다 듣고 나면 이해는 다 돼. 그래서 so what? 내가 뭘 정리되지? 이런 거 있잖아. 액팅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한 테마가 5분 테마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5분 테마가 제일 빈도수가 낮아요. 제가 아까 10년에 한 번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했던 게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딱 나오는 순간 이건 내가 안 했는데 라고 한 테마가 나왔을 때 사람이 좀 당황했는데 좀 빈도수는 다행히 조금 낮다라는 거. 그래서 늘 테마가 이렇게 5개의 테마가 돌아가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번 시험에는 이렇게 2개 다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내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새롭게 들어간 테마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픽 정리할 거고요. 이 순서에 맞춰서 강의할게요. 오늘 1번 테마 갑니다. 인터코퍼 인베스먼트. 자, 여기서부터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은, 페이지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도 다른 과목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무슨 테마가 있는지를 못 봤다가 지금 1페이지 보고 왼쪽에 딱 가서 목차를 보니까 여러분이 M&A도 배우는군요. M&A도 배우는구나. M&A도 배우고 그 위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CFA가 조금 이제 그 테마들을 조금 앞서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ESG도 벌써 들어왔네. ESG도 벌써 들어오고 M&A. 근데 솔직히 이제 이런 M&A 같은 거도 과목을 어디서 배워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배우나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배우는 것 같은데 이런 M&A 같은 할 때도 솔직히 M&A를 배우기 전에 뭐부터 여러분들 듣고 가는 게 필요해요. M&A가 됐을 때 제 문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놓고 이제 그 다음 이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계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떻게 FS가 나오는지 일단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그 M&A를 배우고 있는 챕터가 있군요. 오케이. 자, 리딩 13 갈게요. 인터코퍼 인베스먼트요. 자, 1페이지도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 쭉 하고 교재 볼 거예요. 보세요. 이 레벨 2는 여러분들 레벨 1보다 더 압축돼 있어요. 본문 내용이. 그래서 제가 강의를 쭉 한 번 더 한 다음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요. 이슈 쪽부터 먼저 할까? 이슈부터 하죠. 우리 자금이 필요하면은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이슈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금을 투자해주는 쪽이 있겠죠. 인베스터예요. 인베스터가 이 이슈한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누구 입장 배우는 거죠? 이쪽 입장 배우는 거예요. 이쪽은 어디서 배웠다라고 보는 거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레벨 1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발행하는 케이스? 우리 본드 발행하는 거 레벨 1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티 쪽 배웠잖아요. 그쪽 발행자 쪽이고 우리는 그쪽을 투자한 쪽을 지금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BS를 그려놓고 보죠. 솔직히 우리 레벨 1에서 특별히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자, 우리가 어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중간에 여러분들 이슈어가 시큐리티를 발행해요. 그 상품은 여러분들 직접 상품일 수도 있고 우리 집합투자기업법상의 간접 상품일 수도 있고 요즘 간접 상품 보시면은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간에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뭔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그 또 만드는 형태도 신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조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 처음 들어오면 일단 용어부터가 여러분들 되게 낯설어요. 처음에는. 게다가 관련 법규가 되게 또 많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업무하면서 그런 구조를 짜면서 법도 잘 알고 회계도 잘 알고 관련된 텍스트도 잘 알고 파이낸셜 분석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가보시면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관련 법규 잘 알고 그런데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은 법규는 잘 몰라 또 스트럭처링 하는 것만 또 잘하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이걸 딱 조율해서 뭔가 잘 알고 있는 인사이트한 사람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생각보다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도 회계사니까 필드에 나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저희 회계사들은 직업에 가서 인터뷰하는 거니까 뭔가 전체 그림을 딱 잡고 통찰력 있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상다리로 따지면은 4개의 다리 중에 한 다리 정도는 부러져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딱 짜여진 느낌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도 조금 공부를 좀 하면 업계에서 그나마 자기가 좀 스페셜리스트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죠?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공부가 중요해요. 경험을 쌓으면서 공부를 덧붙여야 이게 실력이 늘지.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실무는 하죠. 경험은 쌓인다고. 근데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실무가 시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약간 여담을 일부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찍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할지 모르지만, 강의를 해도 먹고 살 만큼은 제가 회계법인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놓치지 않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하면요, 저는 오히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지만, 전달하면서 내가 막 머릿속에 정리가 또 돼요. 내가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실무하면서도 강의가 나오면 책을 또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줄 읽을 때 그 한 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한 줄 하나가 여러 개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임팩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느끼는 게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시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무를, 제가 또 왜 강의 시간에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제 강의 스타일 좋아하지 않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냐면, 필요한 것만 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강의의 스타일을 절대 다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시험만 여러분들 나올 것만 강의하면 더 컴팩하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갖고 실무가 써먹을 분들이잖아요. 자격증만 명함에 파가지고 이걸 딴 데 가서 써먹을 게 아니고 실무가 써먹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어떤 이펙트가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실무적인 얘기 많이 해주고 왜 다트 열어보고 막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게 강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또 실무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하니까 강의 시간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덧붙여주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도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힘들지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이유인데, 제가 술이나 이렇게 골프를 잘 못 쳐요. 못 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시간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회계법인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에 한번 가면 증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저 사람 같은데. 계속 쳐다봐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저 사람 같은데. 이제 이런 걸 보면, 강의를 많이 보는구나라는 걸 이제 좀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익스포저 시켜야, 제 상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게 있어서 요즘은 뭐냐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 경험만 쌓인다고 해서 자기 실력이 절대 늘진 않아요. 그냥 경험이 쌓이면 자기가 능력이 커진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뭐가 쌓여줘야 돼? 지식적인 게 딱 쌓여줘야 딱 얘기해 오면 이쪽 그 분야 일해보셨던 분들 한 10분, 20분만 딱 얘기해봐도 이게 딱 느껴지죠. 이 친구는 단단하구나. 뭔가 컨텐츠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떤 친구들은 영혼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들 때가 10분만 얘기하면 얘 영혼 없는 애구나. 영혼이 없단 말은 좀 그렇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 친구 영혼이 되게 맑던데요? 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다시 본론 돌아와서 자금이 필요할 때 증권을 발행을 해요. 증권을 발행할 때 잘 보세요. 발행자 쪽하고 투자자 쪽하고 누구 입장이 훨씬 증권을 발행할 때 이 증권의 성격에 대해서 민감할 것 같아요? 파이낸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회계적 관점에서는 발행자 쪽이 더 민감할 것 같아요? 투자자 쪽이 더 민감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민감해요. 둘 다 민감한데 발행자 쪽에서 훨씬 파이낸셜 이펙트 측면에서는 더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행자 쪽은 돈이 유입이 될 때 이게 여기에 들어갈 거냐 여기에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회사의 부채 비율이 완전히 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 지금 기업 중에 한 기업이 모 증권사한테 지금 2조 정도의 자금 조달을 IB에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단서가 뭐냐면, 내가 너네한테 맡겨줄 텐데, 인수금이 맡길 텐데, 단 전제, 유증은 안 할 거야. 대신에 부채는 안 잡히게 구조가 좋아. 뭐라고요? 유증은 안 할 거야. 하지만 부채비로 올라가지 않게 스트럭처 짜와.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유증을 때리면 주가가 폭락할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대주주가 같이 태워야 된다고. 여러분, 유증할 때, 실제 유증을 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거기 있는 오너가 걱정하겠어요? 아니, 이재용 씨가, 지금 여러분들 시총이 18조라면서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그 주식의 가치가 18조라고 하잖아요, 지금. 18조? 여러분, 10조 됐다고 울겠어요? 우리는 울죠. 우리는 10% 멈춰도 울지만, 그분은 18조, 10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지분율이 중요한 거지. 롱통 예산에 끌고 갈 건데, 지금 18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 20조가 될 수도 있고 5조가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의외로 주가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요. 지분율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유증을 하는 걸 왜 반대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가가 폭락하니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개인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겉으로 말하는 저는 굉장히 비상적인 명분이라 생각해요. 더 큰 명분은 유증을 했을 때 그 가장 큰 지분 가진 사람이 어디예요? 대주주예요. 그럼 자기 지분이 인석 안 되려면 같이 태워야 된다고 이거를. 같이 지분을 태워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만약 1조를 유증을 때는 내가 지분율 20%다. 2천억을 꽂아야 돼, 2천억을. 지분 인석 안 되려면. 그게 제일 민감한 거예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간에 인수금리 해준사 입장에서는 유증을 때렸을 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 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파이낸싱 해줄 거냐에 대한 구조를 짜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래요. 그러면 유증을 하지 마라. 좋아. 그럼 뭐밖에 없어, 우리 배운 게. 에코팅 아니면 떼트죠. 근데 뭐 올리지 말래? 부채 비율은 싫어. 그럼 이제 중간에서 골똘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레벨 1 때 설명했지만 그래서 나온 놈들 이제 희한한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배웠지만 영구채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 그 영구채, perpetual bond 같은 거. 근데 perpetual bond 같은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만기가 30년인데 30년 지나고 나면은 발행자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기를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영구채를 발행했었는데 실제 여러분들 지금 영구채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들이 영구채 발행한 것은 어디에 지금 다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본에 표시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요게 데트로 갈 거냐 에코티로 갈 거냐에 대한 여러분들 이 분류 강의만 해도 여러분들 한 3시간 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절대 법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는. 가장 쉽게 뭐로 판단하면 가장 쉬우냐면 내가 이거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회피를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제가 말한 거로 잘 한번 이해해봐요. 회계기준서에는 되게 복잡하게 써있는데 저는 신무할 때 이렇게 말을 표현해서 판단을 해요. 내가 이 캐시플로우를 지급할 의무를 주된 캐시플로우를 지급할 수 있는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면 부채로 가야 돼요. 내가 레벨 1 때도 설명했잖아요. 근데 회피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자본이야. 이거를 조금 더 투박하게 말하면 만기가 있어? 만기가 있다는 건 지급해야 되는 거지. 그럼 피할 수 없잖아. 그거 뭐로 가야 돼? 팩트. 근데 우선주 만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뭐로 가야 돼? 에코티.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조금 투박한 느낌이고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느낌이 더 세련된 느낌. 그 미래 주된 캐시플로우를 지급할 의무를 내가 회피할 수 있어? 그럼 자본이야. 회피 못해? 줘야 돼? 그럼 부채야. 이렇게 놓고 증권들 대비시켜보면 느낌이 쫙 온다고요. 그럼 저번에 레벨 1에서 배웠던 거 하나. 우선주. 자, preferred shares. 근데 조건이 하나도 안 붙었어. 콜, 풋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 우선주야. 일반 우선주. 뭐하러 의무가 없죠? 우선주를 갚아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다고요. 그럼 일반 우선주 발행하면 다 뭐로 가야 돼? 그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선주 발행하는데 보통 비상장들 우선주 들어올 때 뭐 집어넣죠? FI들이 자, 풋 조건, 콜 조건 넣을 때 있어요. 자, 콜 조건을 넣었대. 콜 조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슈어가 콜할 수 있대. 무슨 말이에요? 우선주인데 내가 야 가져와 라고 갚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주는 상황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우선주 상황 개념이 있어요. 그럼 우선주로 발행했는데 얘가 콜 조건이 있대. 근데 제가 풋을 던질 수는 없대. 그럼 이건 자본이냐 부채냐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내가 콜을 들고 있다고. 내가 콜을 들고 있다는 것은 콜 행사 안 할 수 있는 거죠. 옵션이니까.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의무를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지. 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선주인데 콜 조건이야? 자본이라고. 됐죠? 근데 제가 풋을 들고 있대. 그럼 제가 던지면 내가 받아야 돼. 이거 갚아줘 하고 던지면 받아야 된다고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풋 조건이 뭐로 가야 돼? 부채로 가는 거죠.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있지만 개념을 딱 보게 되면 아 이거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모두 딱 설명돼요. 영구채. 자,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두산인프라부터 출발해서 포스코, 롯데쇼핑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최근까지도 영구채를 되게 많이 발행했어요. 영구채 우리 발행 조건은 거의 텀이 똑같아요. 텀씩 보면 똑같다고. 어떻게 돼 있나? 첫 번째, 무조건 만기 30년이에요. 소위 여러분들 우리가 이 CFA 공부할 때 배우는 영구채는 perpetual bond는 만기가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30년이야. 길어. 아주 길어. 30년 만기. 근데 3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다? 발행자가 다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입시켜 보라는 거지. 자, 30년이 되면은 내가 뭐다 이걸 만기를 연장할 수 있대. 그러면 30년이 또 지난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발행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갚아야 될 이 캐시플로우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연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분이 질문해요. 아니, 회계사는 한 번 연장해서 60년이 되는데 그럼 60년 후에는 다시 또 연장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연장할 수 없는 권리가 없다면 그럼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된다고. 그럼 만기가 또 연장되는 거냐?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60년이야. 60년 후에 캐시플로우 현가 땡겨봐요. 거의 없어져.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60년 현가 땡기면요. 거의 현재가 없어진다니까 이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우리 보통 DCF 모델링 돌려보면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캐시플로는 아무 영향이 없냐면 보통 한 30년만 정도 지나고 나면 캐시플로에 큰 영향이 없다고. 아무리 그 이후에 엄청 캐시플로가 커도 이거 쭉 땡기면은 컴파운딩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현가가 거의 없어진다니까? 사라져요, 가치가. 그렇다고. 여러분 60년 후에 1조 줄게요? 일단 죽겠죠? 기본적으로 현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다, 이게 콜 있냐 없냐 문제는, 밀수 있냐 없냐 문제는 별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아니라고, 실제는. 그럼 30년 딱 지났을 때 밀수 있냐만 보면 되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발행한 연구체는 전부 다 밀 수 있거든요. 발행자가 밀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다행히? 그럼 이건 에코티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연구체 발행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로 갔죠? 다 에코티로 간 거죠. 그럼 아까 우리 H그룹이 요구했던 그 증권사한테 여러분들 요청했을 때 그 증권사는 뭐로 갔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유중은 아닌데 2조를 발행하면서 뭐로 땡기고 싶다고요? 부채는 안 잡고 싶었대요. 그럼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겠어요? 연구체였던 거겠죠. 연구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자, 거기 자문하고 있는데, 회장님 우리 연구체 또 발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내가 좀 홀딩하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현재 국제기준위원회하고 미국기준위원회에서 연구체 회계처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연구체가 여러분들 자본으로 간다는 건 이해하셨죠? 내가 지급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회계학자가 이슈를 레이즈한 거예요. 좋아. 연구체인데 금리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마치 만기가 엄청 기니까 금리 높게 줘야지. 포스코가 연구체 발행할 때 금리 4.6% 줬거든요. 포스코가 4.6% 줬어요. 금리 엄청 높지. 그래서 연구체 발행할 때 가장 큰 단점,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구체 발행할 때 발행자가 몇 년 지나면 콜할 수 있는 조건을 집어넣는다고. 금리가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자, 그럼 금리가 4.6%씩만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럼 회계사님 30년인데 원금은 만약에 그때 1조 발행했거든요. 그럼 1조가 30년 후에 내가 뭐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연장할 수 있지만. 근데 뭐는 피할 수가 없죠? 1조에 4.6%만큼 매년 주는 이자는 피할 수가 없다고. 내가 아까 주된 현금 흐름을 피할 수 있냐 없냐 갖고 따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금은 좋아 피할 수 있어. 그럼 이자 매년 나가는 거 어떡할 건데? 그럼 1년에 460억이야. 그럼 30년만 해도 뭐다 줘다니까 이게. 명목 현금 흐름의 가치가. 그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제기준위원회 논의되는 게 뭐냐면 이자 부분만은 부채로 가지지 않느냐. 이 논의가 또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출발점의 기본이 있으면 이게 왜 논의가 되는지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연구체 회계 처리가 바뀔 수 있으니 함부로 이걸 뭐다 레커멘드 했다가 나중에 바뀌어버리면 문제 생기니까 조금 더 사전 서베이를 좀 더 한 다음에 진행하자라고 홀딩을 시켰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발행자 쪽은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가 실무적으로 되게 많은 이슈가 돼요. 게다가 또 뭐가 있겠죠? 뭔가 상품 발행할 때 뭐가 막 들어가요? 하이브리드로 막 들어가죠? 거기에 콜 들어가고 풋 들어가고 전환권 들어가고 막 거기에 막 워런트 첨부되고 막 이렇게 버리면은 되게 복잡한 형들 회계 처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행자 쪽은 오히려 회계 처리가 되게 복잡하다고. 그런데 요 투자자 쪽은 여러분들 딱 보니까 어때요? 구분이 없죠. 그냥 자산이야. 부채냐 자본이냐 구분이 없이 자산 쪽은 그냥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 쪽은 솔직히 이게 데트 성격이냐 에코티 성격이냐가 아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 쪽을 한번 볼게요. 일단 미국 GAAP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IFRS 9이라고 해서 국제 기준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봐요.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 데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데트 성격. 교재 찾지 말고요. 제 설명 들으세요. 일단 미국 갭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발행자 쪽에서 데트로 분류됐냐 에코티로 분류됐냐 일단 구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데트 성격에 투자하는 증권이 있을 거고 이쪽으로 봤을 때 에코티 성격에 내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둘로 나눠요. 미국 갭의 경우는. 자, 그런 다음에 데트의 경우는 여러분들 종류를 몇 개로 나누냐면 3개로 나누어요.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들 US 갭 설명하는 겁니다. 자, 특별한 말 없으면 미국 갭을 먼저 설명하죠, 항상. 자, 데트의 성격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따져보는 거예요. 뭘 따지냐면은 그래 데트에 투자했어? 그러면 3가지 뭐로 나누냐면 네가 이걸 왜 투자했는데 뭘 보냐 매니지먼트가 이걸 투자한 의도를 봐요. 이 표현을 써요. 미국 갭은 intent요. 경영자 네가 왜 이거 투자했는데 투자 목적이 뭔데? 그러면 여러분들 데트라는 건 쉽게 본드 말하죠. 본드. 자, 회사채 투자했다. 투자 목적이 뭔데? 나 이거 원금 이자 있잖아. 이 원금 이자 받으려고. 그럼 중간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본드 가치가 움직여도 그 캐피털 게인 먹을 생각 없어. 원금 이자 쭉 내가 뭐다 먹고 이자율만큼만 수익 나면 돼.
맞죠? 그런 목적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레벨 1에서 이거 배운 거예요? 그거 뭐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held to maturity다라고 구분한다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약자로 제가 앞으로 HTML이라 쓰면 알아들어야 되겠죠. 됐죠?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지금 레벨 1에 배웠던 거지만 held to maturity. 만기까지 홀딩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연설명 안 할게요. 용어 보시면 금방 목적 이해되잖아. 만기까지 홀딩하겠다는 것은 원금 이자 먹겠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이자를 먹기 위해서 투자한 거죠. 두 번째, 나 이자 관심 없어.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드 마켓에서 본드 프라이스가 움직일 건데 그때 주식처럼 본드 프라이스의 캐피털 게인을 먹으려고 나 들어간 거야. 그럼 뭐가 되냐? 그럼 이게 held for trading이에요. 말 그대로 트레이딩 목적으로 산 거죠. 앞으로 제가 HFT라고 하면 held for trading이에요. 됐죠?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보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먹으려고 내가 산 거야. 아니야. 나는 원금 이자 관심 없고 그냥 그 캐피털 게인을 먹으려고 투자한 거야. 세 번째, 무슨 목적이 있니? 여러분도 뭔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보면 딱 어떤 목적이 하나만 있어요. 내 마음이 매일 바뀌어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예요. 나는 목적이 둘 다 있어요. 여차하면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목적도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중간에 팔 의향도 있고요. 난 둘 다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서 뭐라고 되냐? 이거를 available for sale security라고 하죠. for sale security. 앞자로 AFS라고 할 거예요. 영어 표현을 잘 보세요. 만기까지 가져가겠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당장 팔 거야? 그것도 아니야. 하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태. available for sale. 내가 마음만 먹으면 팔 수는 있어. 하지만 트레이딩 목적은 아니야. 내 여차해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원하면 팔 수도 있고. 이런 게 2번으로 가요. 정확하게 미국 갭은 뭐라고 되냐면 3번으로 분류해봐. 아니야? 그럼 1번이야? 아니야? 그러면 2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2번이 따로 뭐다 데퍼니션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1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면 2번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냥. 보통 실무에서는 2번이 많은 거로 돼 있어요. 둘 다 동시에 목적 가진 케이스가 더 많죠. 그래서 2번 케이스는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게 debt security. 지금 잘 보세요. 큰 그림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1번 영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분법이나 연결은 오늘 지분법이 약간 들어가긴 할 건데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거의 메인 테마는 요 테마예요. 내가 들어갈 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여유자금을 일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영역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그때 투자할 때 투자 대상이 데트에 투자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데트가 아까 말했지만 본드고요. 다만 서두에 말했던 것은 이렇게 스윗하게 뭔가 발행하는 증권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데트냐 에코티냐가 굉장히 뭐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케이. 에코티 가죠. 주식에 투자한 겁니다. 여유자금을. 자, 이거는 목적을 둘로만 나누어요. 당연하죠. 왜? 본드의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원금과 이자란 개념이 존재해요.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무슨 개념이었죠? 원금과 이자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올 수 없죠? 쉽게 만기란 개념이 없습니다. 3번 개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3번 개념이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목적이 뭐니 물어봤더니 이거 단타로 치고 빠지려고요. 그럼 뭐가 되죠? held for trading. 너 이거 왜 샀니? 한번 들고 있다가 눈치 좀 보고요. 그럼 뭐가 돼요? AFS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영역의 경우는 뭐가 없죠? held to maturity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고 있으면서 내가 트레이딩 목적 사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태지만 좀 보유하고 있는 형태.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를 먼저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책이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지 않고요. 이걸 막 섞어서요. 그럼 본문 읽다 보면 막 헷갈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본문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데트 쪽을 얘기하는구나. 이건 에코티 얘기하는구나. 머릿속에 가르마를 태우면서 읽으셔야지만 이 혼동이 안 되지. 그냥 읽으면 되게 섞이게 써있더라고. 보니까. 자, 조금 더 갈게요.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거죠. 뭔가 캐테고리를 나눴다는 거는 나누는 실익이 있으니까 나눈 거지. 의미 없이 나누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캐테고리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데? Why? 이렇게 캐테고리를 뭐로 나눌 따라서 뭐가 틀려지죠. 바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죠. 연말에 재무제표에 이 유가증권을 장부에 표시를 할 때 어떤 금액으로 표시할 거냐? 그게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가죠. 여러분 3번 케이스 갑니다. 자, 내가 본드에 투자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먹을 목적으로만 투자했다라고 하면 나는 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드의 프라이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중도에 안 팔 거거든. 만기까지 가져갈 거야. 그래서 기억나요? 레벨 1에서도 PP 같은 경우에 시가평가예요. 그냥 원가로 잡았어요. 원가로 잡고 depreciation, intangible asset, amortization 했죠. 왜요? 안 팔 거니까. 보유 목적이 사용이 목적이야. 안 팔 건데 이걸 왜 시가평가해? 같은 맥락이에요. 따라서 held to maturity 뭐로 간다고요? 원가로 가는 거예요. 시가평가 안 해요. 얘는 fair value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amortized cost로 간다라고 하죠. 원가로 간 다음에 상각만 하는 거예요. 왜 상각이라는 걸 하죠? 자, 본드 발행자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본드 발행자 쪽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 원금과 이자 principal interest를 현가로 쭉 땡기면 뭐가 생겨요?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이 생기죠. 맞아요? 그럼 우리 배웠지만 쿠폰 레이트하고 거기 있는 유효 이자가 달라버리면은 당연히 액면가고 발행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을 뭐 하셔야 돼? 만기 갈 동안 잘라갔잖아. 그래서 잘라간 후의 금액을 쓴다라고 해서 amortized cost. 그럼 느낌상 중간에 거래 비용이 없다 가정하면은 내가 만약에 HTM으로 본드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투자한 사람의 장부에 잡히는 장부가 금액은 누구랑 같을 수 있어요? 발행자 쪽이랑 똑같을 수 있는 거지. 발행자 쪽도 여러분들 장부에 잡은 본드 금액은 공정가치 평가를 했어요? 아니면 애몰타이제이션 해갔어요? 애몰타이제이션을 쭉 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본드 이슈 쪽은. 발행자 쪽은 시가평가할 이유가 없지. 발행자 쪽은 발행하고 난 다음에 걔들이 거래하는 거지. 나는 어쨌든 누구한테는 돈을 줘야 되거든, 원가 이자를. 그럼 걔는 상각 원가로 쭉 가는 거야, 발행자 쪽은. 근데 투자한 사람은 자기 보유 목적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갈 수도 있고, 지가 중간에 털려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시가평가를 하라는 그런 개념인 거,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HTM으로 가게 되면 저놈이나 내가 장부가 똑같이 잡힌다고 시험 목적상은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그렇게 되면 전제 조건이 중간에 거래 비용이 없어야 되겠지. 왜냐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할 때 본드 이슈 코스트 발생하잖아. 그럼 우리 배웠다시피 그거만큼은 본드 프로세이드에서 뺀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유효이자가 달라지죠. 지금 서로 대화하는 거 맞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도 중간에 인수인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브로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걔도 비용이 나갈 수 있거든. 그럼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고 얘는 조달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거만큼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래 비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론상은 두 개의 밸류는 같아야 되겠죠. 이해돼요? 거기 3번 영역이라 보시면 돼. 하지만 1번, 2번은 어때요? 팔 거예요. 얘는 당장 팔 거고 얘는 눈치 보고 팔 거고 어쨌든 팔 거야. 판다는 말이 다 들어가. 그럼 당연히 뭐로 가야 돼 있어요? 시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무슨 평가하는 거냐? 얘들은 페어밸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들은 페어밸류 평가를 하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케이. 페어밸류 평가한다는 건 이해했어. 팔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러면 왜 1번과 2번은 왜 구분했는데? 구분하는 실익이 있죠. 배웠지만 1번은 당장 팔 거예요. 어디에 태우죠? 얘는 네딩캄에 태우는 거예요. 단기손익에 태우는 거죠. 단기손익에 태운다는 것은 이게 어디에 반영되는 거다? 리테인더니에 반영되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 단기손익 태워요? 안 태우죠. 단기손익이 안 태우고 어디 태워요?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태운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쌓아놨죠? AOCI 쪽에 쌓아놨었죠. 그러니까 요 말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요. 레벨 1에서 우리 배웠던 BS의 에코티 쪽에 Retained Earning AOCI가 있었다는 거 정도는 기억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왜 레벨 1 강의할 때 AOCI 성격을 뭐라고 이해했어요? 이익 난 거야. 주주 입장에서 이익 난 건 맞아. 이익 난 건 맞는데 지금 당장 배당 재원으로 쓰기에는 애매한 것들을 쌓아놓는 곳이 AOCI라고 했잖아요. 기억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요거.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PP 같은 경우에 IFRS가 재평가 모형 썼을 때 이익 생기면은 그 네딩캄에 반영 안 하고 여기 쌓아놨잖아요. 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 올랐다고 해서 이걸 네딩캄에 반영해서 이익잉여금에 집어넣으면 이론상으로는 배당을 줘야 되고 배당을 주려면 땅을 팔아야 되는 문제 생기는 거니까. 맞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익이 낮지만 미실현 이익이고 그리고 이걸 배당 주기에는 애매하다. 그걸 쌓아놓는 곳이 AOCI다. 이렇게 강의 들으면 이해는 돼요? 그럼 집에 와서 복습할 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고? 네가 말한 것까지 이해했는데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질문을 던지고 내가 답을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2번이 미실현 이익이니까 AOCI에 반영한다라는 논리는 이해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도 여러분들 무슨 이익이라는 건 사실 변화가 없어요. 일본도 미실현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본드를 샀는데, 100에 샀어. 연말에 120대 때. 안 팔았잖아, 아직. 근데 20평까지 네딩캄 태우래. 그 순간 이제, 이 사람 강의가 이거 후를 건데, 이거? 일본, 2번 다 미실현 아니고. 그럼 일본도 어디에 반영했어야 돼? AOC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그죠? 저도 학생들이 그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트레이딩 목적이니까 네딩캄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말짜 미실현이잖아요. 바로 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이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정답이긴 해요. 바로 팔 거니까 중요한 말이었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바로 팔 거니까 중요한 말이죠.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당 재원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은 네딩캄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였잖아요. 근데 헬드 포 트레이딩은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 언제 내부적으로 이게 파는 기간이 보통 언제 내 결제되는 딜던이 되는 것들을 보통 여기 적어놓냐. 보통 한 30일 줬거든요. 아니면 한 60일 정도. 그 사이에 보통 정리가 되는 것들이 헬드 포 트레이딩. 진짜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배당이라는 게
12월 말 결산이 되면 언제 배당 주죠? 여러분 상장기업 투자했을 때 배당 받아보신 적 있죠? 언제 돈 들어오던가요? 4월 달쯤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월 달 주총을 해야 돼요. 주총에서 year end 숫자를 주총의 승인을 받고 그때 배당 결의한 다음에 4월 달에 지급된다고. 상법상에 배당 결의 후 한 달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4월 달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당이. 그러면 4월 달쯤에 돈을 줘야 된다고? 4월 달쯤이면 헬드 트레이딩 뭐가 돼 있어요?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캐시가 다 들어와 있다고 회사에. 그 배당을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 왜 다 AOC로 가지 않고 분명히 미실현인데도 내인감 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왜 타지 미실현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타고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은 설령 그때까지 안 팔렸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게 우리나라 상법상에 리테인드 어닝 중에서 배당을 줄 때 미실현 이익은 배당을 줄 수 있는 뭐다? 재원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거기 혹시 미실현이 있으면 다 빼고 계산하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내린감 태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런 여러 가지 프로텍션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하튼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에코티 갈게요. 에코티는 3번이 없어요. 3번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다? 요 두 개는 다 공정가치 평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정가치 평가를 해서 어디에 태우면 돼요? 내린감에 태우고 이익잉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페어밸류 평가를 하고 OCI 태운 다음에 AOCI 태우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분류되는 게 미국 갭이에요. 됐죠? 미국 갭의 파이낸셜 에셋 캐테고리는 요렇게 머릿속에 딱 잡고 있으면 돼요. 그 내용을 지금 책에 설명하고 있는 게 1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 2페이지, 그 다음에 3페이지 중간 정도까지 있는데 조금 끊었다가 여러분 좀 끊었다가 라인 바이 라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